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한 분을 한분 모셨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 현재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상임 대표이신 이양구 전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젤란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뭐 정치 초보는 아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렸던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 가까운 예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 같이 지도자가 먼저 내빼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전장에 있고 현장에 있으므로 오히려 훨씬 더 똘똘 뭉치게 했고, 야, 이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되게 용맹한가 보다 하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가 보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핵심 가치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있지만 예? 우크라이나의 이제 핵심 가치는 그 자유더라고, 자유. 아, 예.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강화문 광장 같은데 이제 교보 빌딩 위에 다 네.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freedom is our religion. 네. 예. 하여튼 자유는 우리의 이제 신앙과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를 갖다 핵심 가치로 여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또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봐서는 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런 그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그 세계관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4년에도 이제 그 오렌지 혁명이 있었고, 또 2013년에도 이제 유로 마이단 혁명이 있었고, 그 전에서도 이제 옛날 그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려는 그런 시도는 이제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눌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유를 상당히 이제 좀 그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또 2014년에 러시아가 또 뭐 우크라이나 그 뭐죠? 크림반도? 크림반도하고 이제 뭐 동부적인 분쟁 지역화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또 우리는 절대 러시아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결기를 갖게 해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상상치도 못할 또 그런 또 전면전을 감행했고, 네. 또 민간인들한테까지도 막 그렇게 이제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갖다가 똘똘 뭉치게 하고, 절대 우리는 저 러시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정말 방카에서 이제 자기는 절대 살아서 안 나가겠다는 그런 결기를 또 보였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그런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그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네. 너무 그런 감동들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감동을 줬고. 이로 인해서 EU 긴급 가입이라고 하나요? 그 네. 프로그램이 가동을 했죠. 예, 그 7일인가 EU 이제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수도 이제 방문해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자기들도 좀 우크라이나 그 EU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좀 진짜 독려를 좀 많이 해줬죠. 예. 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EU 가입이 우크라이나가 뭐 저 지금 의제원을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예. 거의 2004년 5년부터 지금 한 15년 이상 준비를 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 그 결과물로 이제 그 EU하고 이제 그 FTA도 좀 체결돼 가지고 발효됐고, 네. 또 비자 면제 협정도 다 발효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동안 EU 가입을 위해서 이제 법과 제도와 이런 것도 한 10,000개 이상을 갖다가 다 그 개정을 해왔거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또 이런 그 특수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가 정말 그 유럽의 좋은 나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검증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또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감동을 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 자체가 다 이게 또 무너지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를 빨리 유럽의 멤버로 해서 네. 건강한 우크라이나로 이제 키우는 거, 예. 그게 이제 유럽 전체의 이제 안보, 또 번영에도 직결되고, 또 거꾸로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가 이제 건강한 국가로 발전한다는 거는 이거는 러시아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클 것 같아요. 예. 예, 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금 푸틴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반전 데모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도 이런 권위주의라든지 옛날 그 국공산주의 잔재 가지고는 자기들 미래가 없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이번에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그런 정치 발전에 대한 또 국가 발전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그 니즈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쉽게 누구도 발을 뒤로 빼고 포기하기는 좀 러시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자존심에 걸린 문제고 영토가 걸린 문제니까 쉽게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 전망을 이제 원래는 한 5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더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단기전으로 끝난다는 건 이미 끝났고는 안 되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외에 이제 뭐 그 발틱 3국이라든지 그루지아, 몰도바 쪽으로 이제 확전이 될 거다. 요 확전도 지금 이제 실현 가능성 없다고 보고, 이제 3가지 남은 게 이제 장기전,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협상,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뭐 축출, 요 3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장기전 가능성이 60%, 또 외교적인 협상 가능성이 30%, 또 뭐 푸틴 대통령 뭐 정권 축출이 이제 10% 이렇게 보는데, 역시 이제 장기전 가능성을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보죠. 그 장기전 플러스 이제 외교적인 협상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뭐 이 오래 끌 수 없는 전쟁이거든. 하루에 뭐 전쟁 비용만 지금 뭐 200억 불, 250억 불을 얘기하거든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 받고 있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이거 오래 끌 수 없는 이제 전쟁이고, 또 우크라이나는 뭐 너무 지금 이제 피해가 또 많고, 또 서방도 뭐 상당히 좀 피로감이 상당히 있고, 또 경제 제재는 뭐 서방도 상당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장기전이 되더라도 이 장기전은 뭐 저 어떤 그 대규모 군사적인 충돌하는 이런 게 보다는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간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 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해서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서로 간에 오래 끌 수 없는 거야. 근데 구조다. 사실은 이번 전쟁을 하면서 우리와는 굉장히 먼 곳에서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서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최근 벌써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또 인도조차도 싹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을 먹는 한 블록이 잡히고, 지금 미국은 오히려 이 전쟁을 싹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 세계 어떤 밸류체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약간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또 다른 블록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엿보이거든요. 경제적인 것과 엮여서.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뭐 벌써 이제 이 전쟁 이후에 한 10가지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냉전 구도가 이제 또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서방 그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또 진영하고, 또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 같은 그런 약간 이제 권위주의, 공산주의 그 진영 간에 이제 좀 양극화가 된다. 그렇게들 전망들 많이 하고 있죠. 또 하나는 이제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될 거다. 이번에 뭐 누가 이렇게 참 21세기에 그죠? 그것도 이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거든요. 거기에 가장 이제 쇼크받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그동안은 뭐 가능하면 나토에 이제 큰 부담을 안 하고 안보에 좀 무임승차를 했고,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독일 스스로가 이제 뭐 국방비도 뭐 대폭 늘리고 뭐 또 천억 유로 정도 뭐 확보해가지고 당장 군 현대화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독일이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재무장하라든지 뿐만 아니라 또 일본도 지금 거의 같은 위기의식을 사실 느끼잖아요. 그죠? 이 동부아시아 보면은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 또 러시아도 우리가 좀 하나의 챌린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북한, 그다음에 중국,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좀 그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
좀 그런 그 군 현대화라든지 군비 경쟁이라든지 해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이걸 이제 지정하기에 하나의 그 위기라고 그러는데 예. 뭐 서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나의 화약고가 된다면은 또 우리가 동부아시아 쪽에서는 한반도가 화약고예요. 네. 그리고 또 대만이 또 하나의 그 화약고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컨플릭트 위기가 좀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뭐라고 그럴까 좀 중심 역할을 좀 잘 해줘서 네. 이번에도 뭐 미국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또 앞으로 이제 뭐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도 미국이 이제 저는 그 단호한 역할을 해주면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뭐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북한이 됐건 그런 걸 좀 단도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 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뭐 나토 가입이 이제 그 하나의 빌미인 줄 알면서도 이제 들어갔느냐, 네. 이런 거는 보면은 결국 이제 국제 정치도 보면은 이제 현상 유지 세력이 있고 현상 타파 세력이 있어요. 이제 예. 현상 유지는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나토가 현상 유지 쪽이고, 현상 타파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 뭐 이란, 북한 이런 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인 국력이 조금 현상 유지 세력은 약간 좀 이제 쇠퇴를 해가는 느낌이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데는 조금 더 힘이 이제 부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힘의 불균형에서 이제 좀 오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좀 현상 유지 세력하고 현상 타파 세력 간에 계속 그런 네. 갈등은 좀 네. 생기는데, 근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러시아가 너무 망가진다든지 너무 고립되면은 상당히 이제 유라시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가 뭐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래도 뭐 러시아는 중국하고 달리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 경제를 채택하는 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러시아가 더 성숙한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좀 리스펙트하는 그런 국가가 됐을 때, 이제 미국이 언젠가는 이제 유라시아에서 좀 발을 빼든지 미국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좀 줄이든지 그런 힘의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는 게 저는 또 러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좀 그런 양면이 있다는 거를 예.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세계사적 변화에 있어서 사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제 정치 지정학에 대한 이해를 좀 국민 네. 모두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국제 정치가 정말 얼마나 살벌하고 냉엄한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정부하고 이제 민간이 좀 합심해서 그 좀 공공 외교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세계관도 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또 그 큰 국제적인 아젠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우리가 처한 그 지정학적인 그 현실, 그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훨씬 살벌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국민 전체가 이제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 또 이제 좀 소중한 게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한미 동맹 같은 양자 차원의 동맹도 없죠. 그리고 나토라든지 이런 집단 안전 보장도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겠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이제 드림인데, 네. 그 없는 가운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러시아가 해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한미 동맹이라는 좀 튼튼한 이제 동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재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이제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 이제 과거사 문제도 있고 뭐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보예요. 네.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그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한일 관계도 더 복원이 돼야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관계도 이제 더 튼튼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뭐 코드 같은 거 이제 좀 인도, 호주, 뭐 저 미국하고 일본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집단 안전 보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뭐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주저주저 하다가는 뭐 경제적인 데미지는 오더라도 뭐 국가 전체가 이제 망가지고 국민 전체가 좀 피해를 보는 거 이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좀 그런 그 안보에 대해서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수비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유엔의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유라시아 외교의 뭐라 그럴까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좀 이 SDG 외교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예. SDG는 이게 이제 비정치적인 과제고 네. 또 2030년까지 이제 그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지켜야 될 하나의 그런 그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대한민국은 SDG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발전 역량과 경험이 또 충분하고 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그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또 신정부도 이제 다음 달에 출범하고 하니까 SDG 유라시아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인데, 자 그런 SDG 중에 또 구체적인 게 저런 그 교육과학 기술 혁신 창업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 국내에서도 저런 플랫폼은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국내 중심으로 또 협업을 해요. 네. 그 조금 더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라시아 국가들하고 좀 이렇게 오픈된 저런 그 플랫폼을 좀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지금 드론의 활약이 굉장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쟁에서. 예, 드론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거는 우주 항공 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위성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그 첨단 과학 분야 쪽도 좋고 하여튼 저는 교육과학 기술 혁신 창업 플랫폼을 이제 오픈해서 네.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게 뭐냐면은 이제 SDG를 동부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유엔 조달기구하고 이제 국내 SDG 조직위원회하고 매년 SDG 행사를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일본하고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좀 하고, 저건 앞으로 이제 그 해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2024년에는 남북한의 이제 SDG 엑스포를 좀 개최를 하는 거. 네. 그리고 2025년에는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 중에 하나를 개최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매년 SDG 행사를 좀 한번 개최하면은 이제 SDG가 추구하는 게 이제 평화, 번영, 그다음에 그 또 환경, 그다음에 이제 피플 사람,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이게 정말 그 대단한 가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그 앞으로 5개년 동안 SDG 중심의 행사를 좀 순환 개최하자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SDG 기반의 이제 그 리틀 코리아를 유라시아 5개 지역에 좀 그 구축을 하자. 예. 그 제일 동쪽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다.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도 또 했더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 전체를 갖다 우리가 좀 발전할 수는 없지만 또 뭐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시 하나 정도는 이제 요즘 자랑하는 스마트 시티 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정말 스마트 시티를 블라디보스토크를 좀 개발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몽고, 네. 몽고도 또 워낙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고 또 우리가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몽고에 맞는 발전 모델을 하나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키르기즈스탄도 같은 여건이거든요.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르비우라는 또 그 인구 한 100만 되는 그런 도시, 그것도 이제 스마트 시티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몰도바, 네. 몰도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몰도바에 맞는 지역 발전, 국가 발전 모델을 좀 하나 찾는. 그래서 저는
SDG가 지금 이 여건에서 가장 그 큰 해결이 되겠다. 네. 또 우리가 이제 SDG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SDG 추진할 수 있는 또 미들 파워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P4G라고 그 작년 5월에 이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했더랬고, 12개 이제 저 중견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고, 또 P4G가 이제 SDG 이제 5개 가장 큰 아젠다를 추진하는 게 이제 메인 미션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SDG 이게 진짜 우리가 새 정부가 거의 올인을 해야 될 특히 유라시아 쪽에 네.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인 서서를 푸는 시기에 SDG가 지향은 아까 이제 Peace, Prosperity, People, Planet, Partnership 이거는 가치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이제 프랙티컬한 아젠다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SDG가 무슨 약자인지 다시 한 번만 더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 네. 네. 그래서 SDG 또 안에 또 뭐 ESG 탄소 중립이라든지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우리가 연계가 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런 그 글로벌 아젠다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융합해서 네. 뭐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또 뭐 물 문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큰 비전이자 네. 또 어떤 문제 해결이자 예.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한반도의 이제 평화 또 안정과 번영까지 보장을 하고 동북아시아까지 또 우리가 좀 만들어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고 네. 또 하나의 그 축복이고 예. 또 하나의 그 토탈 솔루션이기도 하다. 예. 확실히 이제 외교관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느꼈던 게 한국이 국내 정치나 이런 데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국가가 된다라는 거는 국내 정치 이슈보다도 해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외로 좀 뻗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저희가 또 그거를 수정하고 고치고 나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사하면서 이제 몰도바라는 나라도 이제 겸임을 했더랬고요. 네. 그때 이제 몰도바의 이제 자유대학이라는 거 저 총장께서 그분이 이제 역사가입니다. 예. 그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그 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이에요. 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대국굴기에 나오는 그래서 한국을 그 15세기에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같다. 지금. 예. 네. 그 한국은 가장 글로벌에 이제 모범 국가라는 겁니다. 예. 그 굉장히 참 그 인상적이었고 또 실제 우리나라만큼 그 글로벌화된 나라가 없어요. 네. 저 우리나라는 그 네 개의 의존도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안보 의존도가 있어요. 우리가 한미 동맹 없는 우리 안보는 참 정말 끔찍한 일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뭐 어마어마 높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식량 의존도가 또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GDP의 70%가 무역에서 나옵니다. 수출?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글로벌화가 돼 있는 나라인데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만큼 또 글로벌 마인드 역량, 글로벌 지수가 낮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실제하고 이제 네. 이 갭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 얘기는 이제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역량, 그 세계관으로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국가 발전을 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전 국민의 외교관화가 돼야 된다는 게 꼭 뭐 직업으로서 외교관뿐만 아니라 네. 해외 나가든 안 나가든 모든 사람들은 다 글로벌하고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늘 그런 그 글로벌 시야와 글로벌 시각과 어떤 세계관, 역량과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네. 이런 그 좀 무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SDG를 보고 ESG를 보고 탄소 중립을 보고 네. 또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문제면서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 이슈고 또 대한민국이 제일 잘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경쟁력을 갖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만 바라보면은 뭐 3포, 5포, 7포 얘기도 나오지만 네. 정말 이걸 갖고 우리가 글로벌로 나간다면은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블루오션이 그 많이 있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또 그런 그 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뭐 이제 국가 이미지 브랜드가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너무 그런 그 브랜드라든 이미지가 좋고 또 아까 말한 저런 그 SDG 이런 거는 굉장히 착한 가치고 착한 비전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뭐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네. 또 우리 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의 어떤 또 확보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또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출한 다른 나라까지 함께 잘 살자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소셜 밸류를 갖고 가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대국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돼요. 네. 그 러시아는 이번에 불행하게도 이제 무력 갖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거고 또 중국도 뭐 그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저런 좀 SDG가 그래서 뭐 우리한테 모든 게 다 최고의 좀 네. 솔루션 같아요. 예. 오늘 마지막 말씀 너무 인상적인데요. 한국은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국제적일 수밖에 없는 해외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높은 사실 국내에서 모든 걸 소화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국제적인 국가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국제적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이제는 강소국 정도 뭐 강중국, 강소국으로서 해외에 오히려 조금 소프트 파워로 진출할 수 있고 강대국들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오히려 시각을 해외로 돌려서 이렇게 쫙 퍼져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진심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 한국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웅다웅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국제적으로 놀면 훨씬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네. 오히려 좁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그 대사님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끝으로 또 전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네. 계속 좀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우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도적인 지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후 복구 사업에 좀 대한민국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네.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2007년에 이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제 10년이 걸려야 이제 원상 복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120만 명이 이제 정말 동원돼 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원상 복구 시킨 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결단을 한번 해보자. 네. 그 이제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태안반도의 저력을 우크라이나에다가 한번 심어서 지금 남들이 보면 저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해답이 안 나오는데 네. 대한민국이라면 분명히 무조건 1년 안에 해낼 수 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 우크라이나한테도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저는 역시 이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겠죠. 우리는 그런 또 전쟁도 겪어봤고 아픔도 겪어봤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이것도 뭐 저는 하나님 주신 큰 그 탤런트라고 네. 보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네. 우리한테 또 생각지도 않던 기회들이 그 많이 열릴 걸로 보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대로 어떤 식이든지 인도적인 지원, 네. 전후 복구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가는 거 이게 이제
새 정부의 또 유라시아 외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하나의 큰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장 씨가 이렇게 좀 애정이 각별하신 그런 지역이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도 사실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애정이 없을 수 없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야 세계 전반적인 구조와 질서에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과 귀한 그 의견 나누어 주신 우리 이양구 전 대사님,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상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시각이 세계로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